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AWS ML 솔루션스 랩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딥러닝을 직접 학습을 수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습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한번 어떻게 풀어볼지,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들은 다른 세션도 그렇지만 바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용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머신러닝 솔루션스 랩이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고객 여러분들의 문제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해결하는 거를 같이 협업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AWS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든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머신러닝의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레이어, 많이 보신 레이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맨 아랫부분 인프라스트럭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위에 그 플랫폼 서비스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학습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할 때도 그런 특징들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트레이닝과 디플로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매니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오늘의 세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트레이닝부터 시작을 하겠죠.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지 앞에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된 모델을 디플로이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일은 디플로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느냐가 실제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 가져야 될 고민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인프라스트럭처와 프레임워크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나요? GPU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CPU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CPU와 GPU를 활용을 해서 이제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에서 또는 워크스테이션에서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때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들은 GPU 인스턴스인 P2, P3 인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딥하게 실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면은 강력한 CPU 파워를 가지고 있는 C5 인스턴스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직접 프레임워크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AWS 딥러닝 아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딥러닝을 좀 포터블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하는 고객분들이 요청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AWS 딥러닝 컨테이너를 저희가 내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나 혹은 MXNet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AWS 딥러닝 컨테이너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컨테이너를 어디서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냐? ECS 서비스 또는 EKS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 베이스의 트레이닝 또는 이제 디플로이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 실험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컨트롤하고 싶다 할 때 EC2 인스턴스나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데이터가 굉장히 크고 스케일러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니지된 형태로 우리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텐서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직접 설치하지 마시고 딥러닝 아미라든지 아니면은 AWS 딥러닝 컨테이너를 활용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EC2 인스턴스의 가지고 있는 CPU라든지 GPU의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PIP 인스톨에서 설치한 텐서플로우보다 최대 11배까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리는 워크로드 또는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는 11배까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실험을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딥러닝을 직접 또는 머신러닝을 직접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딱 느끼실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면은 주어진 실험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딥러닝 암이라든지 AWS 딥러닝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GPU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강력한 엔비디아 V100 GPU를 P3 인스턴스 타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P3DN이라는 인스턴스 타입이 출시가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이 P3DN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8개의 GPU를 가지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처음에 시작하면은 작은 데이터로 시작하시겠지만 점점 그 프로덕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점점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점을 겪게 돼요.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은 GPU 메모리에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가 올라가서 학습을 해야지 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GPU 메모리가 부족해서 스케일러블한 트레이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은 많이 있지만 P3DN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GPU 하나당 32기가 GPU 메모리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인스턴스 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P3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그 EC2 인스턴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또는 워크스테이션에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코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코드를 잘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부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보시는 게 이제 GPU 사용률이에요. GPU 사용률을 보면서 이제 70%, 80% 이상까지 가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GPU 리소스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GPU를 사용하시면서 과연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저희 목표죠. 왜냐하면 그 비싼 GPU를 쓰면서 GPU 사용률이 낮으면 제가 투자한 만큼 금액을 다 뽑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V100 GPU 같은 엔비디아 V100 GPU 같은 GPU를 사용하실 때 종종 기존의 방법대로 하시게 되면은 V100 GPU의 전체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V100 GPU 같은 경우에는 텐서 코어라는 특수한 하드웨어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딥러닝을 할 때는 보통은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게 됩니다. 곱하기 연산과 더하기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텐서 코어 같은 경우에는 32비트가 아니라 16비트 플로팅 포인트 곱셈 연산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기능을 풀리 사용하셔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5배, 4배 이상까지 기존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혹시라도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든지 V100 GPU, 엔비디아 V100 GPU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면은 텐서 코어를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아직 변경을 안 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트레이닝 속도가 기존의 GPU보다 그렇게 빨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텐서 코어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텐서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으로 형태로 트레이닝 코드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이란 뭐냐면은 기존에 32비트로 연산하던 데이터형이 32비트였던 것들을 16비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바꾸는 방법은 2가지 스텝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모델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을 16비트로 바꾸게 됩니다. 16비트로 바꾸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거는 다시 32비트로 전환을 해주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형 변환을 하시고요. 근데 32비트짜리가 16비트짜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로스 손실이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이 로스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로스 값에다가 일정 부분
큰 값을 곱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나눠주게 되면은 같은 값을 곱하고 나누면은 결국엔 같은 값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큰 값을 곱했기 때문에 언더플로우라든지 그런 작은 값이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을 32비트에서 16비트로 바꾼다. 그 다음에 로스를 스케일링 해야 된다. 로스 스케일링이란 뭐냐면은 어떤 큰 값을 곱했다가 나눈다.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안타깝겠죠. 코드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코드가 아마 뒤에까지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리허설 할 때 뒤에서 이제 코드가 잘 보이는지 봤기 때문에 제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뒤에서 보이시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은 이 자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확인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퍼센트론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은 인플레이어에서 플로트 32비트로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했죠. 일반적으로 이제 32비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아키텍처고요. 이 코드를 어떻게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많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직접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만 바꾸면은 제 경험상 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보시면은 인풋 데이터 타입을 32비트에서 16비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라든지 바이어스를 다 16비트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마지막 라인에 그 로스 값을 계산하는 곳에서 32비트, 즉 소프트맥스 레이어 아웃풋을 32비트로 형 변환을 해야 되죠. 원래 우리가 32비트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32비트에서 16비트로 바꾸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죠.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로스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로스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이제 기존 코드가 이렇게 생겼고, 로스 스케일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합니다.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곱하고 나누는 함수를 이와 같이 하나를 정의를 하고, 로스를 계산을 할 때 이 함수를 통해서 곱하고 나눈 값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할 코드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는 텐서플로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모두 대부분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MXNet이라든지 파이톨치라든지 케라스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으시다라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각각 예제 코드는 지금 보시는 딥러닝 아미 디벨로퍼 가이드 또는 엔비디아 딥러닝 SDK 가이드를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코드를 변경하시고 3배 이상, 3배 정도의 트레이닝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트레이닝 코드를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 방식으로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V100 GPU에 특별한 기능, 텐서코어를 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데이터 양이 커지거나 모델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노드 하나, 즉 서버 하나, GPU를 여러 개를 해서 트레이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닝 인프라스트럭처를 스케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리인벤트 때 저희가 발표했던 그 벤치마킹 결과 중에 하나가 256개의 GPU를 묶어서 이미지넷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기존의 텐서플로우를 사용했을 때는 256개의 GPU의 65%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아미에 들어가 있는 옵티마이즈된 텐서플로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56개의 GPU의 90%까지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트레이닝 시간은 30분에서 14분 반 정도 이제 단축이 됐죠. 이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얻는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256개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나의 트레이닝 소프트웨어가, 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디스트리뷰티드 프레임워크를 썼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은 어떻게 나의 딥러닝 트레이닝 태스크를 스케일러블하게 스케일을 시킬 거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은 하나의 서버에다가 GPU를 1개 또는 4개 또는 8개까지 높이면서 스케일업 하는 방법으로 GPU를 계속 추가하면서 더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이 하나가 이제 스케일업이고요. 이거는 인스턴스 하나를 조금 더 큰 걸로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 대까지 8개의 GPU까지 이제 동원을 했는데 8개 GPU는 256개가 아니죠. 256개를 하려면은 여러 서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즉 인스턴스 하나에서 2개, 3개, 4개 계속 추가를 했을 때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멀티 노드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미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제공을 합니다. 아래쪽부터 살펴보면은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멀티 GPU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GPU를 타워링하는 그런 테크닉을 쓰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 즉 2개 이상의 서버를 활용을 해서 분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서버라는 걸 두고 이제 분산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아파치 MX도 마찬가지로 멀티 GPU 또는 이제 멀티 노드 트레이닝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 방법은 호로보드라는 우버에서 나온 그 오픈소스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셨던 256개의 GPU를 활용을 해서 14분 안에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한 저희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자체가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아닙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함께 동작을 하면서 분산 학습을 아주 빠르게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들은 텐서플로우나 MXNet, 케라스, 파이토치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호로보드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GPU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얼마나 효율적으로 트레이닝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입니다. 자, 호로보드 좋습니다. 저도 256개 GPU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제 호로보드 어떻게 쓰나요? 질문을 하시겠죠. 네, 세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은 호로보드와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호로보드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손봐줍니다. 약간 손봐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구동을 시키는데 기존에 뭐 파이썬 트레이닝 스크립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호로보드에서 제공하는 MPI run이라는 커맨드를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의 노드에서 동시에 수행을 하고 각각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좋은 소식은 첫 번째는 딥러닝 아미를 사용하거나 딥러닝 컨테이너 또는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시면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다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일인 스크립트를 호로보드용으로 변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면은 제가 여기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었는데요. 조금 라인이 길어지다 보니까 색깔로 구별을 했습니다.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코드들이 텐서플로우 일반 코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호로보드를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할 법하죠.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뭔가를 다 짜야 되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호로보드용 텐서플로우 호로보드용 패키지를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호로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호로보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내가 사용할 건지 디바이스 리스트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시듯이 모델을 정의하시면 돼요. 모델을 쭉 정의를 하고 옵티마이저까지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텐서플로우 코드예요. 그러면은 이게 분산 트레이닝을 하도록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떤 래퍼가 필요합니다. 그 래퍼가 바로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저라는 래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저에 앞에서 정의한 옵티마이저를 살짝 끼워 넣어주면은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훅이라는 것들을 정의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랭크 이퀄 11 0 이렇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노드에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 모델 파일을 떨구는 게 만약에 제가 100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는데 모두 100대가 모두 똑같은 체크 포인트 파일을 저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하기 때문에 제일 대장 노드인 0번 노드만 그 체크 포인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간단한 코드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닝 룹에서는 모니터드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예요.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는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할 법하겠죠. 자, 이제 텐서플로우는 봤고요. 아파치 MXNe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조금 더 간단하죠. 네, 파란색이 좀 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임포트하는 거 동일하고요. 호로보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 동일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코드가 좀 깨끗합니다. GPU를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내가 집어오고, 호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어옵니다. 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아까는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저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MXNet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라는 이제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정의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너를 이제 정의를 하죠. 저 두 가지만 하게 되면은 MXNet은 다행히도 네, 트레이닝 룹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코드를 이제 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역시나 이제 케라스죠. 네, 케라스, 저도 케라스를 많이 쓰는데요. 케라스 같은 경우에도 호로보드를 지원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이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텐서플로우랑 비슷한 형식으로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면은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된 호로보드로 변경된 트레이닝 코드는 한 노드에서 멀티 GPU를 할 때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노드를 사용을 해서 분산 학습을 할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이닝 스크립트는 바꿨어요. 세 번째 단계에 뭐였죠? MPI 런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EC2 인스턴스, EKS, 세이지메이커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호로보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서비스인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인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로보드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네,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호로보드 호스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대의 노드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각각 4대에 대한 프라이빗 IP 목록을 적어주고 슬롯 같은 경우에는 GPU가 이거는 몇 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예제에서는 4개의 EC2 인스턴스를 구성을 했고요. 걔가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움직이는데 각각 인스턴스마다 8개의 GPU가 꽂혀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고요. 간단하죠? 텍스트 파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노드 간에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노드 간에 통신을 할 때 SSH 키가 이제 통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단한 설정입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MPI 런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 코드를 익스큐션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한데 이 옵션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 것도 나중에는 조금 더 그 복잡하고 옵티마이즈 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옵션들을 다 아셔야 되겠지만 딥러닝 아미를 사용을 해서 EC2 인스턴스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예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게 스크립트로 제공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제가 뽑아온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의 스크립트를 분산 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고 익스큐션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MPI 런이 있고 중간에 빨간색이 파이썬 쭉 하고 트레이닝 코드가 들어가죠. 이 트레이닝 코드가 앞에서 제가 변경한 트레이닝 코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WS 딥러닝 컨테이너가 출시가 됐고 ECS나 EKS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호로보드 같은 경우에는 EKS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EKS와 사용을 할 때 해야 되는 거는 뭐 단계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갔죠. 왜냐하면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뭔가 더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쿠버플로우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쿠버플로우를 설치를 하셔서 디스트리뷰트 트레이닝에 사용할 클러스터를 이제 셋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앱 이름과 앱 이름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고 그 세 번째로는 MPI 오퍼레이터라는 커맨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네 번째는 MPI 잡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몇 개의 노드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할지 몇 개의 GPU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할지 정의를 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역시 잡을 스타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들은 쿠버플로우를 조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그 튜토리얼이 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10분 정도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로보드가 EKS 기반에서 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 두 개는 이제 직접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내가 많은 컨트롤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빨리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프로덕션으로 갈 때는 좀 다릅니다. 이거를 매번 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겠죠. 왜냐면은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 처음에 트레이닝된 모델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다. 빠르게는 매주 재학습을 시켜서 디플로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어쩔 때는 뭐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재학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EC2 또는 EKS로 그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딥러닝, 머신러닝 전문가인데 이것들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실 거예요. 하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호로보드 트레이닝을 조금 더 편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내가 관리 안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죠. 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VPC에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만의 VPC를 만든 다음에 그 VPC 안에 EC2 인스턴스, 즉 세이지메이커 인스턴스 들을 활용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학습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이지메이커에서 텐서플로우 예제입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텐서플로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의 텐서플로우 이스티메이터를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은 MPI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걸 이네이블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마다 GPU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를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텐서플로우 코드를 그 세이지메이커 이스티메이터로 활용을 해서 잡을 정의하고 fit 함수를 호출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텐서플로우를 세이지메이커에서 트레이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그 세이지메이커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닝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트레이닝 코드를 거의 그대로 세이지메이커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스티메이터로 하나 랩핑한 다음에 그 랩핑된 친구한테 트레이닝을 해라고 명령을 내려준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랩핑된 이스티메이터에다가 호로보드를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옵션만 주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파라미터를 앞에서 정의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세이지메이커는 인지를 하죠. 호로보드용 트레이닝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활용한 인스턴스 타입은 위에 있습니다. P3 파렉스 라지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는데 얘가 클러스터의 노드 개수는 2개를 줘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하고 2개짜리 노드의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 트레이닝 잡이 서밋된 거를 호로보드 커맨드를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만의 VPC를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기에서 2가지만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VPC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과 서브넷 목록만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호로보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봐야 되겠죠.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네. 지금 보여드릴 예제는 세이지메이커를 생성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이그젬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직접 가셔서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텐서플로우를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 한 번도 트레이닝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스크립트가 얼마나 빨리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제이슨 데이터를 하나 정의합니다. MPI를 이네이블 시켰고 프로세스 퍼 호스트, 즉 하나의 호스트당 하나의 인스턴스당 2개의 GPU를 갖는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티메이터를 선언을 합니다. 네. 스크롤이 안 되는데 여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스티메이터를 선언할 때 엔트리 포인트가 스크립트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텐서플로우 스크립트가 엔트리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인스턴스 카운트는 여기다가 이제 아까는 그 슬라이드에서는 2로 돼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10대를 가지고 트레이닝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1대, 2대 가지고 하다가 더 많은 노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숫자만 단순히 바꿔주게 되면은 원하는 개수만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트레이닝 할 때는 P3 인스턴스를 쓰는 것도 좋지만 혹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하겠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스턴스 타입 부분에다가 P2 인스턴스나 C5 인스턴스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하다가 진짜 다 만든 것 같아, 에큐리스도 잘 나와, 그러면 데이터 크게 부어서 좀 진지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인스턴스 타입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텐서플로우 버전도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스트리뷰션에 앞에 거를 놓고 트레이닝을 하는 명령인 fi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짝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인스턴스가 2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트레이닝이 됐다라는 잡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퍼포먼스를 더 이제 좋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아까 두 번째 옵션이 있었죠. 여러분만의 VPC를 생성을 해서 그 VPC 안에서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만들고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와 같이 예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제를 따라서 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식 없이도 간단하게 조금 더 빠른 트레이닝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V100 GPU에서 텐서코어를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알았고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 아웃을 호러버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게 무엇일까요? 딥러닝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네. 하이퍼 파라미터를 좋은 놈을 찾아야지 좋은 모델이 나오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퍼 파라미터란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에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대상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정을 해줘야 되는 그 값들인데 이 값을 좋은 놈을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1, 2, 3번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매뉴얼 서치 이거죠.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잘 알아. 내가 값을 한번 지정해 볼게 라는 거고요. 굉장히 숙련된 그 머신러닝, 딥러닝 전문가 분들은 이런 어프로치를 택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드 서치입니다. 만약에 1부터 10까지 범위가 있으면은 1해보고 2해보고 3해보고 4해보고 이렇게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일일이 해보는 겁니다. 네, 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랜덤으로 해보는 거죠. 1 찍어봤다가 4 찍어봤다가 7 찍어봤다가 왔다 갔다 찍어보면서 좋은 값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운을 바라고 이제 하는 방식이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인데 이 둘 중에서는 랜덤 서치가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운을 기대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조금 더 똑똑한 방법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혹시 다른 머신러닝 모델이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 더 잘 찾아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방법이 바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HPO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최신의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찾아주고 있고요. 이 방법은 아마존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머신러닝을 많이 하죠. 네, 많이 하는데 역시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많은 개발자들이 손수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기능이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티메이터라는 걸 방금 전에 봤죠. 여러분들이 가진 스크립트를 텐서플로우에, 세이지메이커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스티메이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한번 랩핑을 하고 get에 fit 함수를 불러줬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티메이터를 만듭니다. 이스티메이터를 만들고 두 번째 컨피규레이션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네트워크, 어떤 모델에 따라서 10개가 있을 수 있고 뭐 20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니? 배치 사이즈가 얼마나 됐으면 좋겠니? 어쩌면은 옵티마이저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줘.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되고요. 컨피규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데 이 파라미터는 컨티뉴어스 파라미터인지 디스크리트 파라미터인지 아니면은 카테고리인지, 그리고 컨티뉴어스라든지 디스크리트라면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날리지가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를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으로 찾겠다 했는데 러닝 레이트 범위를 0부터 만까지 주면 될까요? 안 되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 들어가서 그 범위를 이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네,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으로 그것들을 이제 감싸줍니다. 감싸주고 익스큐션 시키면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정의한 거는 전체 9번 실험을 해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건데, 그 9번 실험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고요. 좀 줌인해서 보면은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 사람이 찾으면 어떻게 찾나요? 0.01, 0.001 또는 이제 0.002 그렇게 찾는데, 얘가 찾아준 걸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숫자로 찾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찾기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의 것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고 꼭 한번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델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제 일은 다 끝났습니다. 제 일은 다 끝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한테 딱 던져주고 알아서 사용해 보세요. 왜냐면은 저는 트레이닝을 굉장히 빨리 했고 모델 애큐리시도 이렇게 좋아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또는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디플로이 하시는 분은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하지라는 질문을 또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최적화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디플로이 단계에서 최적화는 많이 고민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 자체를 만들었는데 그 모델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MXNet을 선호하시는 분은 MXNet으로 만들고, 또는 텐서플로우를 선호하시는 분은 텐서플로우로 만들고, 또는 이제 파이토치로 선호하시는 분은 파이토치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디플로이할 타겟은 EC2 인스턴스 하나뿐만 아니라 IoT 환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최적의 성능을 낼 수가 없겠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프레임워크와 여러분들이 타겟팅하는 하드웨어 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일일이 해야지만 가장 최적화된 디플로이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조합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거를 일일이 다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니오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모델을 타겟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컴파일링을 하는, 컴파일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된 모델을 이제 하드웨어에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런타임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와 런타임을 제공하는 게 니오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니오 컴파일을 아주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요 아래 보시는 그 GitHub에 가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지원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특이한 하드웨어를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포팅도 하실 수가 있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시 컨트리뷰션도 다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여전히 궁금하겠죠? 우선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 잡에 대한 정의를 하게 돼요. 컴파일 잡 정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제이슨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빨간색은 내가 어떤 모델을 집어와서 얘를 컴파일 할 건지, 모델의 위치, S3 위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모델에 대한 디멘전 정의예요. 디멘전 정의이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이 모델은 어떤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모델인지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정의하고 옆으로 가면은 모델을 컴파일하게 되죠.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니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세이지메이커 CLI를 사용을 해서 컴파일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컴파일된 모델을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만약에 MXNet으로 만들었다, 디바이스에서도 MXNet을 임포트해가지고 모델을 로드하고 인퍼런스를 해야 되고, 텐서플로우로 만들었으면 텐서플로우를 깔아가지고 최적화해서 다시 또 모델 로딩을 하고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니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엔드 디바이스에서는 특정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니오 런타임을 설치를 하시고 니오 런타임에서 컴파일된 모델을 로딩하고 인퍼런스를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3줄로 끝나죠. 임포트하는 거 뭐 한 줄로 안 친다라면은 모델 로드하고 인퍼런스하고 끝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컴파일 잡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GUI에서도 컴파일을 이와 같이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델 위치와 그다음에 인풋 디멘전과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종류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결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예제를 제가 한번 돌려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배 이상, 2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초당 10장 인퍼런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초당 20장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디바이스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서 제품 가격을 반으로 줄여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재밌는 어프로치인데요. 지금 딥레이서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딥레이서가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인데, 강화학습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을 어떻게 압축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레이어가 100개짜리다 라고 하면은 정말 100개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네, 그 100개를 압축을 누군가 대신해 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페이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해 놓은 게 세이지메이커 이그젬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저것 빼보는 거예요. 레이어를 뭐 3번째 레이어 빼봤다가 4번째 레이어 빼봤다가, 그리고 각각 액션을 취하면서 이밸루에이션을 해서 애큐리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를 보는 겁니다. 여러 번 강화학습 실험을 해서 가장 최적의 압축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찾아주는 예제가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이지메이커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 압축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할 때 일래스틱 인퍼런스라는 기능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 할 때 GPU가 필요한데, GPU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보통은 CPU가 많이 필요하고 GPU는 조금 필요한데, 그런데 그 GPU를 위해서 P3 인스턴스나 P2 인스턴스 등을 사용하기에는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낮잖아요. 하기 때문에 리모트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일래스틱 인퍼런스라는 기능이고요. 이걸 사용하면 최대 75%까지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은 텐서플로우라든지 MXNet을 활용을 해서 AI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서빙 모듈을 저희가 옵티마이즈 EI 기능을 탑재한 거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텐서플로우 프리딕터 API를 사용을 해서 EI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MXNet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으시고요. 팁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로딩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이지메이커에서 파이프 모드를 사용해서 S3 버킷에서 다이렉트로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방법은 아파치 MXNet 같은 경우는 S3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능을 자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약은 트레이닝도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는 디플로이도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딥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이브 인투 딥러닝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한국어 버전이 지금 번역이 진행 중이고,
네, 그 첫 번째 4장이 이제 번역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 번역이 될 예정이고요. 이 책은 저희 그 MXNet 디벤진 팀에서 만든 책이고요. 현재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실제 강의를 하고 있고 저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유튜브로 다 강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저희 리소스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되게 재밌는 URL이 하나 있죠. 맨 위에 ml.aws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모든 게 다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네, 저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피드백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